이럴 수가. 이게 정말 내 남편이야? 침대 밑 어둠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린 순간 54세 이영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었습니다. 남편의 원룸에 반찬을 가져다 주려던 평범한 토요일 오후 우연히 숨어버린 침대 아래에서 그녀가 들은 것은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대화였습니다. 10년간 주말 부부로 살아온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낯선 숫자들과 계획들이었습니다. 23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연 이영자는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저는 영자입니다. 54세, 결혼 23년 차였어요. 남편 성만이와는 지난 10년간 주말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사업 확장을 위해 서울에 원룸을 얻어 지내면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왔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러다 두 달에 한 번으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26살 딸 수진이가 아버지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은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사업이 힘드니까 그런 거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서 남편의 원룸에 갖다 놓는 것이 저의 유일한 아내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다니는 대성종합건설은 중견 규모의 회사였습니다. 남편은 그곳에서 격리부장을 맡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성실하게 다닌 덕분에 임원 승진도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김치찌개용 김치와 밑반찬들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남편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항상 접대 골프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열쇠로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복도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오나 보다 싶어서 반갑게 인사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 목소리와 함께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여기가 집이야? 생각보다 작네. 응, 혼자 지내기엔 이 정도면 충분해.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숨겨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제가 들고 있던 반찬 봉지를 급하게 싱크대에 내려놓고 침실로 뛰어가 침대 밑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먼지투성이 바닥에 온몸이 닿았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빨간 하이힐이 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 뒤로 남편의 검은 구두가 보였습니다. 와, 향수 냄새 좋다. 뭐 써? 샤넬로. 오야. 오빠가 사준 거 잊었어? 제가 평생 써보지 못한 비싼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남편이 언제 여자에게 샤넬 향수를 사줬단 말인가요? 저는 마트에서 파는 1,000원짜리 로션만 발라왔는데요. 두 사람이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여자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불륜의 대화가 아니라 전혀 다른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영아, 내일까지 마저 처리하면 끝이야. 오빠, 정말 괜찮은 거지? 회사에서 눈치챌까봐 무서워. 괜찮다니까. 내가 격리부장이니까 가능한 거야. 격리부장이라는 직책이 왜 이런 대화에 나오는 걸까요? 그런데 7억이면 정말 큰 돈인데 감사 때 들킬까봐. 다음 주부터 새 감사팀장이 들어오니까 그 전에 다 빼내야 해. 7억? 감사? 제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어요. 홍콩 계좌는 준비됐지? 응, 지영이 내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로 다 처리했어.
페이퍼 컴퍼니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불법적인 방법이었어요. 내일 목요일까지 남은 2억을 처리하고 금요일 저녁 비행기로 출국하자. 영자는 뭐라고 할 거야? 갑작스런 해외 출장이라고 하면 돼. 어차피 평소에도 관심 없으니까. 출국? 남편이 저를 두고 해외로 도망간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오빠 영자 이름으로 된 재산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미 다 처리했어. 지난달에 영자 도장으로 집이랑 예금 다 담보대출 받았거든. 제 숨이 막혔어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고요? 영자는 서류에 도장 찍는 것도 나한테 맡기거든. 당신이 알아서 해요 하면서 완전 호구네. 지영이라는 여자의 비웃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집도 이미 경매 신청 들어갔어. 곧 넘어갈 거야. 그럼 영자는 완전 무일푼이 되는 거네?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살려면 제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집도 예금도 모든 것을 잃게 된다니요. 오빠, 수진이는 어떻게 할 거야? 수진이도 이제 성인이니까 알아서 살겠지. 딸까지 버리겠다는 말에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영아, 이번 일이 성공하면 우리 홍콩에서 새 인생 시작하는 거야. 응, 빨리 이 생활 끝내고 싶어.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에서 진동음이 울렸어요. 딸 수진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려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또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방 안에서는 제법 크게 들렸어요. 지금 뭔 소리 났어? 나도 들었어. 두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누가 있는 건 아니야? 설마. 영자는 토요일에 친정 간다고 했는데 다행히 남편이 제 거짓말을 믿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친정에 가기로 했다가 반찬을 먼저 갖다 주려고 온 거였거든요. 그냥 위층에서 뭔가 떨어뜨린 소리 같아. 그렇겠지. 두 사람이 다시 대화를 시작했어요. 지영아, 마지막으로 확인하자. 우리 계획에 빈틈은 없지? 응. 내일까지 회사 돈 2억 더 빼내고 금요일에 해외 송금마저 처리하면 끝이야. 홍콩 도착하면 바로 호주로 이주 준비하고 영자나 수진이가 나중에 찾으면 그때는 이미 우리가 호주에 있을 거야. 추적도 어려울 거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오빠, 그런데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영자한테 미안하지 않아? 23년 살면서 고마웠지.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필요해. 23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되다니요. 그리고 지영아, 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지? 당연하지.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짜 사랑해.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다고? 그럼 지영도 처음부터 남편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건가요? 내가 회사 돈을 빼내는 것도 다 지영이 너 때문이야. 고마워. 오빠가 아니었으면 이런 큰 돈은 꿈도 못 꿨을 거야. 이제 확실해졌어요. 지영은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라 남편을 이용해서 돈을 빼내려는 사기꾼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눈 후에 두 사람이 나갔어요. 내일 회사에서 마지막 작업하고 저녁에 공항에서 만나자. 응, 조심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침대 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려서 일어설 힘이 없었어요. 겨우 기어 나와서 욕실 거울을 보니 먼지투성이가 된 제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어요. 하지만 거울 속 제 눈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분노, 결애, 아니면 복수심? 저는 휴대폰을 들고 은행 앱에 접속했어요.
제 계좌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이상한 대출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한 5억 대출, 신용대출 2억, 그리고 제가 전혀 모르는 보증보험 1억까지요. 남편 말대로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알아서 해오라며 믿고 맡겼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큰 화를 부를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딸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요.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요? 당장 집에서 나와서 친정으로 가. 네. 갑자기 왜요? 설명하기 길어. 일단 친정으로 가서 기다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목이 메어서 대답할 수 없었어요. 23년 동안 믿고 살았던 남편이 저와 딸을 버리고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수진아,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갈 계획이야. 뭐라고요? 회사 돈 7억을 횡령했어. 그리고 내일 해외로 도망가려고 해. 전화 너머로 딸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도 이미 경매에 넘어갔어. 모든 재산을 잃을 것 같아. 엄마. 수진이의 울먹이는 소리에 제 마음도 무너졌어요. 수진아, 우리한테 시간이 얼마 없어. 내일까지만 기회가 있어. 무슨 뜻이에요? 내일까지 아빠가 마지막으로 돈을 빼낼 예정이야. 그 전에 막아야 해.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온라인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이혼이나 위자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횡령과 사기, 그리고 제 재산을 지켜내야 하는 생존의 문제였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지영이 목요일까지 남은 2억을 빼낸다면 총 7억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두 사람이 증거와 함께 사라져버릴 거고요. 저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한들 믿어줄까요? 남편이 격리부장이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서류를 조작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다짐했어요. 23년간 순진하게 살았던 영자는 이제 끝이라고. 내일부터는 제 인생과 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새로운 영자가 되어야겠다고요. 창밖을 보니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많은 불빛 중에 한 곳에서는 제 남편이 마지막 범죄를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지영이 해외 도피 준비를 하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시간과의 경주가 시작된 거예요. 목요일 새벽 5시,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일어났어요. 오늘이 남편이 마지막 2억 원을 빼내려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어요. 김철수 씨와는 오전 7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성종합건설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계획이었어요. 6시에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오늘 엄마를 도와줄 수 있겠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가 컴퓨터 잘하잖아. 해킹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했고. 엄마, 그건 불법이에요.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수진이가 한참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대학 친구 중에 그런 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물어볼게요. 30분 후 수진이에게서 답이 왔어요. 친구들이 도와주기로 했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아빠 회사 회계 시스템이야.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해. 알겠어요. 오전 9시쯤부터 시도해 볼게요. 김철수 씨와 만나서 대성종합건설 건물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건물 출입구가 한눈에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영자 씨, 오늘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네, 알고 있어요. 김 씨가 준비해온 소형 녹음기를 제게 주었어요. 혹시 남편분과 직접 마주치게 되면 이걸로 녹음하세요. 들키면 어떻게 하죠? 그럼 바로 도망치세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오전 8시 30분 남편의 차가 회사 주차장에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것 같았습니다. 9시쯤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시스템에 들어가는데 성공했어요. 정말? 네, 지금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을 볼 수 있어요. 뭔가 보이니? 아직 특별한 건 없는데 계속 지켜볼게요. 오전 10시가 되자 김철수 씨가 말했어요. 영자 씨, 이제 들어가 보시죠. 들어간다고요? 네, 남편분이 뭘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해요. 김 씨의 계획은 제가 회사 방문객인 척하고 들어가서 남편의 사무실 근처까지 가는 것이었어요. 혹시 들키면요? 남편분한테 깜짝 방문했다고 하시면 돼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성종합건설 건물로 향했어요. 1층 로비에는 경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문자 명단에 이름을 쓰고 남편 부서를 적었어요. 성만 부장님이랑 약속이 있으신가요? 네, 깜짝 방문이에요. 경비원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사실 서프라이즈예요. 전화하지 마세요. 그럼 직접 올라가시죠. 4층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올라가니 복도 양쪽으로 여러 부서들이 있었어요. 격리부는 복도 끝쪽에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격리부 쪽으로 걸어가니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영아, 서류 준비됐지? 네, 다 준비했어요. 저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남편 사무실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의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지영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2억, 이번에는 3개 계좌로 나눠서 보내자. 홍콩 2개, 싱가포르 1개로요? 그래. 한 번에 보내면 추적당할 수 있어. 제 핸드폰에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지금 거래 시작됐어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녹음기를 켜고 최대한 가까이 다가갔어요. 첫 번째 7천만 원 송금 완료. 두 번째도 시작해. 남편이 키보드를 치는 소리와 함께 지영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갑자기 회사 건물 아래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게 뭐지? 남편이 창문으로 다가가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경찰차다. 경찰차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잘못됐어. 빨리 마저 처리하자. 오빠,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일단 마저 보내고 나가자. 저는 복도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경찰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두 번째 7천만 원 송금 완료. 마지막 6천만 원 빨리. 남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그때 4층으로 경찰들이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성종합건설 격리부 어디에 있나요? 저쪽 끝입니다. 저는 비상계단으로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호기심에 마지막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송금 완료. 이제 나가자. 남편과 지영이 급하게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경찰들이 복도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성만 부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저는 비상계단으로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경찰들이 남편 사무실로 들어가고 컴퓨터와 서류들을 압수하기 시작했어요. 지영 씨도 함께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저는 그냥 직원일 뿐인데요. 지영이 발뺌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수사에 필요한 참고인입니다. 저는 급하게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경찰 왔다. 어떻게 됐니?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엄마, 대박. 2억 전부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 다 봤어요. 증거 다 캡처했어요. 정말? 네. 홍콩 2개 계좌, 싱가포르 1개 계좌로 나눠서 갔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요. 경찰들이 남편과 지영을 데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비상계단에서 기다렸어요. 10분 정도 후에 김철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자 씨, 어디 계세요? 아직 건물 안에 있어요. 지금 당장 나오세요. 위험해요. 왜요?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동안 관련자들이 모두 조사받을 수 있어요. 저는 급하게 비상계단으로 1층까지 내려갔어요. 다행히 모든 경찰들이 4층에 집중되어 있어서 1층 로비는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김철수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마지막 2억을 모두 송금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 체포했어요. 체포됐다고요? 네, 지영이라는 여자도 함께요. 김 씨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영자 씨, 그럼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뭐가요? 해외로 송금된 돈은 회수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제 돈은 영영 못 찾는 건가요?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서 갔다면 추적도 어렵고요. 그때 수진이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뭔데? 송금된 돈이 또 다른 계좌로 움직이고 있어요. 또 다른 계좌로? 네, 홍콩에서 스위스로, 싱가포르에서 케이맨 제도로 계속 옮겨지고 있어요. 이것은 전문적인 자금 세탁 과정이었어요. 김철수 씨에게 수진이의 말을 전하자 그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영자 씨,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국제적인 자금 세탁 조직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제 남편분은 그냥 말단 실행자였을 거예요. 진짜 배우는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오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의 아내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 가니 남편이 유치장에 있었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았던 남편이 철창 안에 있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면담에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부인도 공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하지만 부인 명의로 된 대출이 모두 범죄에 사용되었거든요. 저는 속은 거라고요. 수사관은 제 말을 잘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증거가 있나요? 부인이 속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저는 녹음한 파일과 수진이가 캡처한 화면들을 보여드렸어요. 이것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부인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어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남편은 체포되었지만 돈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고 저까지 공범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김철수 씨와 마지막 상담을 했어요. 영자 씨, 이제 법적 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거예요. 그동안 저는 어떻게 살아요?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해요. 하지만 변호사 비용도 문제였어요. 제가 가진 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와 통화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수진아, 고마워. 내 덕분에 증거라도 확보했어. 그런데 엄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일단 변호사를 구해야 할 것 같아. 돈은 찾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회사에 잠입해서 남편의 마지막 범죄 현장을 목격했고 확실한 증거도 확보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돈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법정에서의 싸움이요. 금요일 아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영자 씨, 남편분이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면회를요? 네, 급한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남편을 마주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혹시 중요한 정보를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면회실에서 만난 남편은 하룻밤 사이에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눈에는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자야, 할 말이 있다면 빨리 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끝인가요?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나도 속았어. 뭐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지영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알고 보니 나도 이용당한 거였어. 남편의 설명에 따르면 지영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했어요. 어머니 땅 정보도 지영이가 먼저 알고 있었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영이가 어떤 건설업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대. 건설업체요? 남편이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영자야, 너 김철수라는 사람한테 도움받고 있지?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 사람도 조심해. 무슨 뜻이죠? 김철수는 전직 경찰관 맞아. 하지만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어. 다른 일이요? 건설업계 브로커들을 위해 일해. 제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그럼 김 씨가 저를 속인 건가요? 아마 너를 감시하라고 보낸 것 같아.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제가 김철수 씨에게 털어놓은 모든 정보가 적들에게 전해진 건가요? 영자야, 조심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들이야. 면회를 마치고 나온 후 저는 김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씨, 지금 어디 계세요? 사무실에 있어요. 왜요? 급히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지 전화로 말씀해 보세요. 전화로는 안 됩니다. 김 씨의 목소리가 어딘지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영자 씨, 혹시 누가 뭐라고 했나요? 이 질문에서 저는 확신했어요. 정말로 김철수 씨가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럼 오후에 만날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급하게 수진이에게 연락했어요. 수진아, 큰일이야. 무슨 일이에요? 김철수 씨가 우리 편이 아닐 수도 있어. 네. 어떻게 알았어요? 아빠가 알려줬어. 수진이에게 남편이 해준 말들을 전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가 김 씨한테 말한 모든 게 다 새어나갔을 거야. 어떻게 하죠? 일단 김 씨와 만나는 건 취소하자. 그날 오후 집에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지영이 서 있었어요. 어제 경찰서에서 풀려난 모양이었습니다. 언니, 급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뭔 얘기요? 여기서 말하기 어려운데 잠깐 나와주실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지영과 함께 근처 공원으로 나갔어요. 언니, 우리 둘 다 완전히 속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만 오빠도, 저도, 언니도 모두 누군가의 계획에 이용당한 거예요. 지영이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김철수라는 사람 아시죠?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알아요? 그 사람이 저희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무슨 뜻이죠? 지영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김철수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자 씨가 뭘 알고 있는지 다 파악했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좋아, 계속 감시하면서 보고해. 혹시 영자 씨가 의심하면 어떻게 하죠? 그럼 적당히 넘어가게 해. 어차피 증거는 모두 확보했으니까. 녹음을 듣고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언니, 저도 어제서야 알았어요. 그럼 김 씨가 처음부터 저를 감시하려고 접근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지영이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언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인데요? 정치인들과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정치인이라고요? 건설업계 로비 관련해서 국정감사에 나온 그 사람들이요. 지영의 설명에 따르면 남편의 횡령 사건은 더 큰 정치적 스캔들을 덮기 위한 눈속임이라는 것이었어요. 진짜 큰 돈은 따로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그냥 미끼였어요. 미끼라고요? 네, 언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요. 저는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지영 씨도 이용당한 건가요? 처음에는 저도 돈 벌려고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점 상황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떻게요? 제가 받기로 한 돈이 계속 미뤄지고 오히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언니, 저도 무서워요. 이 사람들한테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게 경찰 중에도 이들과 연결된 사람이 있어요. 네, 경찰도요? 어제 조사받을 때 느꼈는데 제가 말하는 내용들이 다 새어나가더라고요. 이제 정말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언니, 우리 손잡아요. 손잡자고요? 혼자서는 이길 수 없어요. 지영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지영 씨, 증거가 있어요? 네, 제가 녹음한 파일들이 있어요. 지영이 또 다른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영자네 집은 이미 경매 처리됐나? 네, 다음 주면 넘어갈 예정입니다. 좋아. 그럼 토지까지 합쳐서 200억은 확보되는 거네. 성만이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적당히 실형받게 하고 몇 년 후에 조용히 풀어주면 돼. 녹음을 듣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언니, 우리가 합쳐서 이들을 고발해야 해요. 어떻게요? 언론에 제보하는 거예요. 언론도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기자가 있어요.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 괜찮을 거예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철수 씨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영자 씨, 약속 시간인데 안 오시네요.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무슨 일인가요? 혹시 누가 뭔가 이상한 얘기했나요? 김 씨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몸이 안 좋아서요. 그럼 제가 영자 씨 집으로 갈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지영이 말했어요. 언니, 이제 정말 위험해요. 왜요? 김철수가 의심하고 있어요. 저희는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지영이 아는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모텔이었는데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언니, 일단 여기서 숨어 있으면서 계획을 세워요. 무슨 계획이요? 언론 제보하고 정치인들 스캔들 폭로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지영을 100% 믿을 수 없었어요. 지영 씨, 진짜 저 편인 거 맞죠? 언니, 저도 이제 갈 곳이 없어요. 그때 수진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이에요. 뭔데? 김철수 씨가 집에 왔어요. 집에요? 넌 지금 어디 있니? 친정인데 할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엄마 찾으면서 계속 문 두드린다고요. 절대 집에 가지 마.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지영이 말했어요. 언니, 이제 정말 시작됐어요. 뭐가요?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밤 모텔에서 지영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 아침에 기자를 만나자.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어요. 잠들기 전에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남편도, 김철수 씨도, 심지어 경찰까지도요. 이제 지영만이 유일한 동맹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과연 지영도 믿을 수 있을까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새벽 모텔에서 잠에서 깬 저는 지영과 함께 마지막 계획을 점검했어요. 언니, 정말 하실 거예요? 다른 선택이 없어. 지영이 알려준 기자는 박민수라는 사람으로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어요. 정치권 스캔들을 여러 차례 터트린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전 9시에 홍대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박 기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수염난 남성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날카로운 느낌이었어요. 지영 씨가 연락한 분이시죠? 네, 영자입니다. 박 기자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이 내용은 사실 확인 후 기사화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남편의 횡령, 지영과의 만남, 김철수의 배신,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거대한 조직까지요. 박 기자가 중간에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이 모든 일이 정치적 스캔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영 씨 말로는 그런 것 같아요. 지영이 가지고 온 녹음 파일들을 박 기자에게 들려줬어요. 정치인 이름들이 언급되는 대화들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뭐가 더 필요한가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해요. 금전 거래 내역이나 문서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저는 수진이가 캡처한 해외 송금 내역들을 보여드렸어요. 이 정도면 시작은 할 수 있겠네요. 박 기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영자 씨, 이 일을 진행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상대방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특히 정치인들이 연루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고요. 저는 각오를 다졌어요. 이미 모든 걸 잃었는데 더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박 기자님, 언제까지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는 있어야 해요. 사실 확인하고 추가 취재를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었어요. 박 기자님, 저는 직접 국정감사실에 신고하려고 해요. 국정감사실에요? 네, 그리고 검찰 특별수사팀에도요. 박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영자 씨, 그건 너무 위험해요. 왜요? 영자 씨도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설령 저도 처벌받는다고 해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오후에 박 기자와 헤어진 후 저는 지영과 함께 국정감사실로 향했어요. 언니, 정말 괜찮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해야 해. 국정감사실은 국회의사당 안에 있었어요. 엄숙한 분위기의 건물이었습니다. 접수처에서 고발장을 작성했어요. 대성종합건설의 불법 자금 세탁과 정치권 로비 의혹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증거 자료는 있으십니까? 네, 여기 있어요. 수진이가 정리해준 해외 송금 내역과 지영이 가져온 녹음 파일들을 제출했어요.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청으로 향했어요. 특별수사팀에 직접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검찰청 접수처에서도 비슷한 절차를 밟았어요. 하지만 담당 검사와 직접 면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철민 검사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부인, 이 사건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공범일 수도 있다는 걸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해요. 이 검사가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증거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부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세요. 각오하고 있어요. 검찰청을 나오면서 지영이 말했어요. 언니, 정말 용기 있으세요. 용기가 아니라 절망이야. 그날 저녁 수진이와 통화했어요. 엄마, 오늘 어떻게 됐어요? 국정감사실이랑 검찰에 다 신고했어. 정말요? 엄마도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이었어. 엄마, 무서워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괜찮아, 수진아. 이제 곧 끝날 거야. 하지만 저도 솔직히 무서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일요일 오전 박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자 씨, 큰일 났어요. 뭔가요? 영자 씨가 신고한 내용이 언론에 새어나갔어요. 네, 어떻게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것 같아요. 박 기자의 말에 따르면 여러 언론사에서 제 신고 내용에 관해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어요.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글쎄요. 양날의 검이에요. 공개되면 압력을 받기 어렵지만 동시에 영자 씨도 위험해져요. 오후에 지영이 급하게 연락했어요. 언니, 지금 뉴스 봐요. TV를 켜니 정말로 제 사건이 뉴스에 나오고 있었어요. 대성종합건설 횡령 사건의 배후에 정치권 로비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라고 보도되고 있었어요. 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더 위험해진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날 밤 8시쯤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영자 씨죠? 익숙한 남자 목소리였어요. 며칠 전에 협박 전화를 걸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영자 씨가 참 용기가 있으시네요. 뭔 말씀이세요? 국정감사실에 검찰까지 정말 대단해요. 이 사람들이 제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제 게임이 바뀌었어요. 무슨 뜻이죠? 영자 씨가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으니까 우리도 대응해야죠.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이 아니라 경고예요. 수진 씨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용히 하세요. 수진이를 건드리면 영자 씨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미 모든 카드를 다 쓴 것 같은데.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급하게 수진이에게 연락했어요. 수진아,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피해. 어디로요? 경찰서나 검찰청으로 가.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걸 신고해. 엄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도 곧 갈게. 저는 지영에게도 연락했어요. 지영 씨, 위험해요. 각자 피신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월요일 아침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자 씨,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겠어요? 그게 뭔가요? 신변 보호를 받으면서 수사에 협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철민 검사의 설명에 따르면 제 신고로 인해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저와 수진이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요. 최소 몇 개월은 걸릴 거예요. 저는 수락했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수진이와 함께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전한 숙소로 이주했어요. 24시간 경호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진실은 밝혀질 거야. 저녁 뉴스에서는 대성종합건설 사건이 더 크게 다뤄졌어요. 검찰이 건설업계 로비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 정치인들의 해명이 주목됩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고발이 이제 사회 전체를 흔드는 큰 사건이 되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생각했어요. 23년간 평범하게 살았던 제가 이제 국가적 사건의 핵심 증인이 되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이제 진짜 심판의 시간이 올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어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 하에서 지낸 한 달은 저에게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정부에서 제공한 안전한 숙소에서 지내면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했어요. 그 한 달 동안 사건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커졌습니다. 제가 신고한 대성종합건설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건설업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로비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국정감사 당일 아침 이철민 검사가 저희 숙소를 찾아왔어요. 영자 씨, 오늘 증언 준비는 다 되셨죠? 네, 최대한 솔직하게 말하겠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가요? 지영 씨가 검찰에 자수했어요. 지영 씨가요? 네, 그리고 핵심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철민 검사의 설명에 따르면 지영이 지난 한 달 동안 숨어 있으면서 더 많은 증거들을 수집했다고 했어요. 특히 정치인들과 건설업체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을 담은 결정적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도 홍콩에서 송환되었어요. 정말이에요? 네, 어젯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에요. 국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2달을 돌이켜봤어요. 침대 밑에 숨어서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 그날부터 오늘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장은 생각보다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여러 국회의원들이 반원형으로 앉아 있었고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증인석에 앉자 국감위원장이 말했어요. 증인 이영자 씨,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던진 것은 야당 소속 김 의원이었어요. 증인께서는 언제부터 남편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저는 2달 전 토요일 남편의 원룸에서 우연히 들었던 그 충격적인 대화를 생생하게 증언했어요. 7억 원 횡령 계획, 해외 도피 준비, 그리고 제 재산까지 모두 담보로 잡힌 사실까지요. 그 후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이라는 말만 들었어요. 그래서 민간 수사업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민간 수사업체가 진실탐정사무소라고 하는데 김철수 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는 김철수 씨가 처음에는 도움을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저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했어요. 그리고 그가 건설업계 브로커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정황도 함께요. 두 번째 질문은 여당 소속 박 의원이 했어요. 증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조직적인 범죄인 것 같은데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수진이가 해킹으로 확보한 해외 송금 내역들과 지영이 녹음한 파일들을 제시했어요. 이 녹음에는 정치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국감장에서 재생되자 장내가 술렁였어요. 국정감사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현직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내용이었거든요. 세 번째 질문은 무소속 이 의원이 던졌어요. 증인께서는 본인도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런 고발을 하셨습니까? 23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되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는 거였어요. 본인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오하고 있어요.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제 대답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오후에는 지영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증인 김지영 씨, 본인의 실명을 밝혀주시죠. 본명은 이수정입니다. 지영은 가명이에요. 지영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지난 3년간 건설업계 브로커 조직에서 일했습니다. 중견기업의 격리 담당자들을 유혹해서 횡령을 유도하는 것이 제 역할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나요? 재개발 예정 구역 정보를 미리 파악해서 해당 지역의 땅을 가진 사람들의 가족을 조사해요. 그중 격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거죠. 성만 씨의 경우도 그런 식이었나요? 네, 성만 씨 장모님이 소유한 토지가 200억 상당의 가치가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접근했어요. 지영의 증언으로 전체적인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정치권과 연결된 거대한 자금 세탁 조직이었던 거예요. 이 조직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 3년간 300억 원 이상이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그중 상당 부분이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인들이 연루되었나요? 지영이 A사 용지 한 장을 꺼냈어요. 현직 국회의원 5명, 전직 장관 2명, 그리고 고위 공무원 10여 명이 이 돈을 받았습니다. 국감장이 다시 술렁였어요. 이 정도 규모라면 정권을 뒤흔들 수 있는 초대형 스캔들이었거든요. 저녁에 남편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어요. 저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달 만에 본 남편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수염도 자라 있었고 눈빛도 초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피의자 이성만,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사의 질문에 남편이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피해자인 부인과 딸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남편이 방청석을 돌아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자야, 정말 미안해. 2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았어요. 영자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철민 검사가 환한 얼굴로 말했어요. 뭔가요? 영자 씨 재산 회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범죄로 빠져나간 돈 중 상당 부분을 추적해서 동결시켰거든요. 검사의 설명에 따르면 해외로 송금된 7억 원 중 5억 원은 회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200억짜리 토지도 원래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피해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에요. 얼마나요? 정확한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소 10억 원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저는 꿈꾸는 것 같았어요. 2달 전까지만 해도 무일푼이 될 뻔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많은 돈을 갖게 된 거였거든요. 일주일 후 대성종합건설 관련 인물들의 1심 선고가 있었어요. 남편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초범이고 자수한 점을 고려해서 실형보다는 가벼운 형량이었습니다. 지영, 아니 이수정은 자수와 수사 협력을 인정받아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김철수는 방해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의 처벌이었어요. 현직 국회의원 3명이 구속되었고 2명은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전직 장관 2명도 모두 구속되었어요.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저는 감회를 밝혔어요. 2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낸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남편에 대한 감정은 어떠신가요? 미워하지는 않아요. 다만 실망스러울 뿐이죠. 기자회견을 마치고 수진이와 함께 숙소로 돌아왔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뭐가? 엄마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수진이의 말에 저도 놀랐어요. 정말로 제가 이런 일을 해낼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23년간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았던 제가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강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니, 혼자가 아니라 수진이와 함께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정의를 실현하는데 작은 역할이라도 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1년 후,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에서 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어요. 희망상담센터라는 간판이 걸린 이곳은 제가 운영하는 금융범죄 피해자 상담센터였습니다. 6개월 전에 문을 열었는데 벌써 200명이 넘는 분들이 도움을 요청해 오셨어요. 오전 9시 첫 번째 상담자가 찾아왔어요. 60대 여성분이었는데 아들이 투자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었다고 하셨습니다. 상담사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처음부터 말씀해 보세요. 저는 1년 전에 제 모습을 그분에게서 봤어요. 절망적이고 막막해 하시는 모습이 꼭 그때의 저 같았습니다. 일단 경찰 신고부터 하셔야 해요. 그리고 관련 증거들을 모두 수집하셔야 하고요. 하지만 아들이 자꾸 말리는데요. 아들분이 부끄러워하시는 거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회복이 어려워져요. 저는 그분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1년 전 제가 겪었던 경험들이 이제는 다른 분들을 돕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변호사 상담도 예정되어 있었어요. 저희 센터와 협력하는 박정민 변호사였습니다. 영자 씨, 이번 주에만 10건의 새로운 사건이 접수되었네요. 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다행인 건 초기 대응을 빨리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박 변호사의 말이 맞았어요. 1년 전 제가 언론에 나온 후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빨리 신고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영자 씨, 국정감사 1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하실 거죠? 네, 당연히 가야죠. 다음 주에 국회에서 금융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저도 패널로 참석해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녁에 수진이가 상담센터로 찾아왔어요. 이제 수진이는 IT 보안업체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바빴어요? 응, 그런데 보람 있었어. 엄마 정말 대단해요. 1년 만에 이렇게 큰 센터로 키우시다니. 수진이의 말에 저도 뿌듯했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상담사 3명, 변호사 2명이 함께하는 조직이 되었거든요. 수진아, 아빠 소식은 들어봤니? 네, 지난주에 한번 만났어요. 남편은 6개월 전에 출소했어요. 모범수로 1년 만에 가석방된 거였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더라? 많이 바뀌셨어요. 정말 후회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출소 후 지방의 작은 회사에서 일반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격리 업무는 할 수 없었거든요.
이혼 서류는 언제 처리할 거예요? 다음 주 중에 할 거야. 저희는 이미 별거 상태였지만 공식적인 이혼 절차는 미뤄두고 있었어요. 남편의 출소를 기다렸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어요. 1년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요청해 오셨다. 1년 전에 나처럼 절망에 빠져 있던 분들이었지만 이제는 희망을 품고 돌아가셨다. 내가 겪었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게 신기하다. 다음 날 토요일 오랜만에 지영이를 만났어요. 이제는 본명인 이수정으로 불러야 했지만 여전히 지영이라고 부르는 게 편했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뭐가? 이런 센터까지 만드시다니. 지영은 집행유예 기간을 마치고 현재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자격증을 따서 정직한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괜찮은 일자리 하나 있는데 관심 있어? 정말요? 어떤 일인데요? 우리 센터에서 피해자 상담 업무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지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해도 될까요? 누구보다 피해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가해자였는데. 그래서 더 좋은 거야. 어떻게 속이는지 아니까 예방할 수 있잖아. 지영이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기회를 주셔서 우리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보자. 다음 주 화요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어요. 1년 전 국정감사를 받았던 그 자리였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금융범죄 피해자 이영자 씨, 발표 부탁드립니다. 저는 준비해온 원고를 보며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1년 전 저는 23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숨은 피해자들이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현재까지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은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200명이 넘습니다. 그중 70%가 재산을 되찾거나 법적 해결을 하셨어요. 제 발표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앞으로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초기 대응 시스템의 개선입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전국의 피해자 상담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신고 접수부터 법적 해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여러 국회의원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영자 씨, 정부 정책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 같은 사람이요? 현장 경험이 있으신 분이 정책에 참여해야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제 경험이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다니 정말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목요일에는 드디어 이혼 절차를 마쳤어요. 남편과 함께 법원에 가서 조정 이혼을 했습니다. 영자야, 정말 미안했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과 23년을 함께 해줘서 고마워. 남편의 모습에서 진심 어린 후회를 느낄 수 있었어요.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사세요. 너도 행복하게 살아. 법원을 나오면서 저는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23년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와 함께 조촐한 축하 파티를 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자유해요. 그래,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어. 엄마 계획이 뭐예요? 일단 상담센터를 더 키우고 싶어. 그리고 책도 써보고 싶고. 책이요? 내 경험담을 써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한 달 후
저는 정말로 책 출간 계약을 맺었어요. 출판사에서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여서 자서전 형식의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책 제목은 침대 밑에서 찾은 진실로 정했어요. 모든 시작이 남편의 침대 밑에 숨었던 그 순간부터였으니까요. 6개월 후 책이 출간되었어요. 첫 출간 기념회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받았던 분들, 국정감사에서 만났던 국회의원들, 그리고 수진이와 지영까지요. 영자 씨, 정말 대단한 용기였어요.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아요. 출간 기념회에서 저는 감회를 밝혔어요.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하지만 인생에 예상치 못한 시련이 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더 많은 피해자들을 도우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로운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1년 반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예전에 저는 남편에게 의존하며 수동적으로 살았던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강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이 55세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가끔은 외롭기도 하고 23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자유로움과 성취감이 훨씬 컸습니다. 상담센터는 이제 전국 5개 도시로 확장되었어요. 정부에서도 예산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서 만든 금융범죄 피해자 보호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일기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침대 밑에 숨어서 들었던 그 끔찍한 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다. 55세의 새로운 출발,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 또 어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지 기대가 되었어요. 23년간 남편의 아내로만 살았던 이영자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이영자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제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2년 후 제가 57세가 되었을 때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수진이가 결혼 발표를 한 것입니다. 상대는 IT 보안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3살 연상의 남성이었어요. 엄마, 저 결혼해요. 정말이니? 언제부터 사귀었어? 6개월 정도 됐는데 엄마가 너무 바빠 보여서 말 못 드렸어요. 수진이의 남자친구를 만나보니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수진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어머님을 정말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과찬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저는 새로운 행복을 느꼈어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너를 잘 키웠나 싶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저도 강해질 수 있었어요. 결혼식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받았던 분들도 오시고 지영도 왔고 심지어 남편도 조용히 참석했습니다. 남편과는 이혼 후 거의 만나지 않았지만 딸의 결혼식에는 참석해도 좋다고 했어요. 영자야, 수진이가 정말 예쁘다. 네, 행복해 보이죠? 너 덕분이야. 정말 잘 키웠어. 남편도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예전보다 훨씬 겸손해졌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저는 홀로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지난 3년을 돌이켜보니 정말 파란만장했었습니다. 그때 지영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뭐가? 저한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요. 지영은 이제 상담센터의 핵심 상담사가 되었어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정말 잘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너도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 없어? 글쎄요. 아직은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언니처럼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며칠 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자 씨,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어요.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드라마 제작진에서 원작 구매 문의가 들어왔어요. 제 이야기가 드라마로 만들어진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해요. 한 달 후 드라마 제작진과의 첫 미팅이 있었어요. 영자 씨, 실제 이야기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혹시 드라마에 카메오로 출연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저 같은 사람이요? 네, 마지막 장면에서 실제 영자 씨가 나오시면 더 감동적일 것 같아서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었거든요. 그해 연말 상담센터 정기총회에서 저는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내년부터 대표직을 후진에게 물려주고 저는 정책연구소 설립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정책연구소요? 네, 금융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더 근본적인 정책 연구를 하고 싶어요. 57세에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3년 전 침대 밑에서 들었던 그 충격적인 대화가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왔습니다. 만약 그날 그 방에 가지 않았다면, 아니면 포기하고 조용히 넘어갔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까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때로는 가장 큰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57세의 이영자에게는 또 어떤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어떤 시련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침대 밑에서 시작된 진실 찾기가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시작일 뿐이에요.